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들이 쓴 책을 읽으면 그들은 늘 비웃음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겠다 그러면 그게 되겠냐 비웃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공한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그거 다 배부른 놈들이 하는 헛소리야. 뭐 이런 각종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웃음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가치를 성공한 사람들은 끝까지 고수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던 겁니다. 출근길 북토크 오늘 영상에선 가난한 이들은 비웃지만 부자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 부자들의 비밀 3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부자는 작은 돈을 중요시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라고 말하면 가난한 이들은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며 비웃습니다. 혹은 야, 부자들은 그렇게 다 가졌으면서 티끌을 모으라 그러면 퍽이나 설득력 있겠다 라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부자들은 작은 돈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작은 돈 무시하면 큰 돈 못 번다 라고 말하죠.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끔 사장님 중에 A4 용지 아낀다고 이면지 쓰게 하고 비품 기자재 아낀다고 그렇게 여러분 달달 볶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직원 입장에선 아니 돈도 많으면서 왜 이 푼돈 가지고 그러는 거야 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아끼는 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만 사장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장님들이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이유는 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PE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식시장에서 회사 가치 평가할 때 사용되는 개념인데 1년 수익의 PER을 곱하면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즉 PER이 10이라는 말은 1년 수익의 10을 곱한 게 그 회사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얼마나 한다고 푼돈이라고 치부하는 비용들은 보통 종이나 펜 같은 소모품비 혹은 간식비, 렌트비 등 고정 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 10만원 월 지출이 늘어나면 이건 10만원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1년은 12달이니까 120만원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120만원 지출이 늘었다는 말은 회사 수익이 120만원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죠. 아까 PER이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20만원 지출이 준 건 10을 곱해서 1200만원 회사 가치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렇게 비용을 줄이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카누를 네스프레소로 바꿔달라 요구하면 그것보단 차라리 한두 번 스타벅스 시원하게 쏘는 게 사장님들 입장에선 회사 가치에 더 이익인 겁니다. 회식을 시원하게 쏘고 큼지막한 선물도 해주는 쿨해 보이는 사장님들조차 고정비 절감을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그래? 근데 그건 사장 사정이잖아. 알바노? 난 직장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에게도 곱하기가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이까짓 거 하고 써버린 돈이 투자가 됐다면 거기에는 잠재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 같은 괜찮은 카페에 커피를 매일 마셔요. 가격은 4,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탕비실에 있는 카누나 맥심 같은 커피 믹스는 200원 정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차이가 3,800원이죠. 하루 3,800원 나를 위해 쓸 수 있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게 평일 5일만 마셔도 일주일에 19,000원이 됩니다. 한 달이면 76,000원, 1년이면 91만 2천원입니다. 커피 한 잔에서 아끼는 돈을 10년 모으면 9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잠재 수익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S&P 500 주식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11%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 11%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8%로만 계산해도 커피 한 잔 아끼면 1,300만 원이 됩니다. 야, 1,300만 원 가지고 인생 안 바뀌어. 그냥 커피 마시고 즐겨 싶으신가요? 지금 커피 한 잔만 계산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차에서 아끼고 옷에서 아끼고 여행에서 아끼고 하면은 훨씬 더 돈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아낀 돈의 잠재 수익률이 곱해지면 회사 수익률의 PER이 곱해졌듯 여러분이 아낀 돈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작은 돈을 경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조급함입니다. 앞서 수익률 8%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야, 그거 벌어서 뭐하냐, 시원하게 벌어야지 하면서 큰 수익률
100%, 200%를 쫓아갑니다. 빨리 부자는 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수익률을 높이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투자하면 떠오르는 워런 버핏이 과연 미친 수익률로 부자가 된 걸까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워런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모두 투자 감각 덕으로만 돌린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이다. 워런 버핏이 58년 동안 올린 평균 수익률은 대략 20% 정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 세계에서 투자 제일 잘한다면서 2배, 3배, 10배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작은 수익률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작은 수익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투자를 해봤으니 사실 워런 버핏의 20%가 작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1년, 2년 수익률 높게 얻는 것보다는 작은 수익률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작은 돈을 중시합니다. 고정비로 새어나가는 작은 돈이 쌓이면 사업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작은 수익률이라도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한 달에 몇천 원 더 나가면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고 수익률이 한 자릿수다? 그거 벌어서 뭘 하냐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숫자를 무시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작은 돈, 작은 수익률을 중요시 여기셔야 합니다. 둘째, 부자는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무시합니다. 아니,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안 할 때는 항상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는데 경비가 100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100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다시 그 1000만 원을 벌기 위해 써야 하는 시간값, 여행에 쓰는 동안 벌지 못하는 돈, 여행에 가는 대신 투자를 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잠재 수익까지 싹 다 기회비용입니다. 다 합치면 도대체 얼마가 될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으로 여행 안 가고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장래 그 물건이 얼마가 됐을지, 몇 천만 원이 올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행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배우고 휴식에서 얻는 가치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부자들은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걸 알고 그걸 계산해 봤을 때 그래도 여행에서 얻는 가치가 크다 싶을 때 여행을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반면에 기회비용이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합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 싸게 사려고 혹은 먼저 사겠다고 몇 시간, 며칠을 대기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식자재 마트를 자주 가는데 타임 세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식료품 코너에 줄이 쫙 섭니다. 한 100g당 100원, 많게는 200원씩 싸게 해줍니다. 할인 많이 해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할인 받을 금액만 생각하지 내가 거기 줄 서 있던 시간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레버리지라는 책에서는요, 소득 창출 가치 계산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의 시간당 가치는 일주일에 버는 돈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으로 나눠봐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월 400, 일주일에 1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50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당 가치는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할인받으려고 마트에서 30분 줄을 섰어요. 그러면 이미 10,000원을 버린 거죠. 10,000원보다 더 많이 할인받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물건 조금 더 싸게 사려고 온갖 쇼핑몰 서칭 다 해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할인받으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을 감안해도 싸게 사는 게 맞는지 정도는 알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기회비용을 계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비용의 개념 자체를 모르거나 뭘 머리 아프게 그런 걸 계산해 하면서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잘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고민입니다.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고민할수록 시간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반면 가난한 이들은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사장학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그들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 대부분의 망설임은 심사숙고라는 멋진 말로 포장돼 있지만
포장을 까보면 낭비된 시간에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고민의 시간을 쓸수록 기회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기회비용이 꼭 뭔가를 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망설일 때도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기회비용을 계산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낭비하고 있는 시간,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게 미래에 어떤 결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마지막, 부자들은 무리한 목표를 세웁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한없이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억만장자 시크릿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취의 규모는 생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최대한 야심차게 큰 꿈을 꾸는 게 좋다. 큰 인물이 되려면 크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장에 만족할 줄 몰라야 한다. 부자들은 야심찬 목표를 세웁니다. 이게 너무 야심찬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한테까지 비웃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목표를 고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에서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삶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된다네.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한다네. 1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히 1달러만 주지. 현실이 불만족스러운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면 목표가 달성돼도 불만족스러운 현실만 남을 뿐입니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 바뀌고 싶어서 목표를 세우는 건데 그걸 현실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호박을 유리병 속에 넣어 놓으면 호박은 딱 유리병 크기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벼룩은 가만히 냅두면 자기 몸의 200배 높이만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룩을 10cm 높이 종이컵 안에 가둬 놓으면 그 높이, 종이컵 높이만큼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뒀으면 호박은 한 손으로 들기 버거울 정도로 크게 자랄 거고 벼룩은 200배 높이를 뛰었을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선 안 되고 한계를 정하지 말고 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현실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은 절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도 큰 목표를 세우고 이미 그 목표를 이룬 것처럼 사이즈 크게 행동할 때 부자가 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작은 목표를 강조하거든요. 작은 목표를 세워서 성공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저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 걸까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큰 목표는 나침반입니다. 당장 눈앞에 함정이 있고 구덩이가 있어서 돌아가야 할지라도 결국 나침반을 찾아 나아가다 보면은 북쪽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작은 목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당장 눈앞에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성공은 이 두 가지 목표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침반을 보고 나아가되 중간중간의 작은 발걸음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일단 무리한 목표를 세우세요. 목적지를 정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비웃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현실적인 계획에 따라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게 부자들을 만든 법칙입니다. 출근길 북토크,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부자들은 항상 가난한 이들의 비웃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웃음을 감수하며 결국 부를 이뤄낸 사람들이죠.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세요. 기회비용을 계산하세요. 그리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세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모두 성공과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을 거고 비웃음을 살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을 비웃을 때 기억하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비웃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출근하기 싫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혹시 대중교통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손들고 손잡이 잡고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 다 지금 제 영상 듣고 손들고 계신 겁니다. 뭔 소리냐고요? 모두가 출근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린이날 연휴 끝나고 첫 월요일이기 때문에 정말 평소보다 더더욱 출근하기 싫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예외로 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오늘만 출근하기 싫은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출근할 때 항상 이러시지 않으세요? 출근하기 싫다. 오늘따라 일어나기가 왜 이렇게 싫냐? 귀찮아. 이런 생각 자주 하실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출근하기 싫어하는, 출근이 힘든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너무 힘들고 지겨운 출근길을 벗어나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게 출근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출근하기 싫은 그 이유, 그거는 여러분이 출근하기 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출근하기 싫은, 혹은 나아가서 일하기 싫고 무기력한 이유는 여러분이 출근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 힘들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출근이라는 일이 엄청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오늘 직장에서 지옥 같은 일상이 기다려서가 아니고, 단지 여러분이 싫다, 힘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상록 저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우리 생각이 인생을 만듭니다. 즉, 우리가 출근하기 싫어, 힘들어, 하기 싫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우리 인생은 실제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오늘 너무 재밌겠는데? 빨리 출근하고 싶다. 나 일 열심히 할 거야.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요, 내 인생이 실제로 그렇게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으로 펼쳐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기 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갈 때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 외모가 지금 별로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대화를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완전 긍정적으로 저 사람도 나를 보니까 나에게도 관심 있는 게 틀림없어. 자, 자신감 넘치게 잘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근을 하면서도 하기 싫다. 진짜 오늘 그 상사 또 봐야 돼. 진짜 오늘 끔찍하다. 이렇게 자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오늘 너무 재밌겠는데? 오늘 해야 될 일 잘하면은 나 승진하는 거 아니야? 동료들이랑 이거 하면 재밌겠다. 이런 긍정적 자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 자기 대화, 다른 말로는 무의식이라고 하죠. 이런 자기 대화와 무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그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화면 왼쪽처럼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인 이미지, 밝은 하루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 자기 대화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기의 힘을 빼고 스스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점점 구렁텅이로 잡아 끄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출근하기 싫은 이유는 우리가 출근하기 싫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모든 부정적인 건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자기 대화를 어떻게 해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요, 행동을 바꾸시면 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간다. 따라서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한다면 의지에 통제되지 않는 경험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는 것도 맞는데, 반대로 행동이 생각을 바꾸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행동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확언입니다. 확언이라 함은 아침에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오늘도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내 인생은 끝내주게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화장실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런 좋은 말들을 말하거나 혹은 노트에다가 쓴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아침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오늘도 배우고 성장한다. 나는 내게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나는 부자다. 이런 식의 확언들을 매일 쓰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확언이라는 행동을 실천하면 뭐가 좋냐면요, 우리가 살다가 뭔가 부정적으로 빠질 때 혹은 뭔가 실패할 때 어느 순간 이 확언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로 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핸드폰, 유튜브만 뒤적거리고 있는 거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머리에 자동으로 그 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확언을 계속하면은 이 확언이라는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 생각이 인생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근에 대입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죽겠다, 힘들어, 이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오늘도 끝내주는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오늘도 정말 멋지게 살 거다. 이렇게 확언을 하면은 출근길 발걸음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루가 좀 더 유쾌해지겠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행동은 웃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표정을 엄청 밝게 웃는 표정을 억지로 만드신 다음에 불평불만하는 말을 쏟아내 보세요. 아마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엄청 웃으면서 진짜 우리 상사 너무 그지 같다 이런 말 하기 힘들어요. 물론 비꼬거나 비웃음일 땐 가능하지만 진짜 밝게 웃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밝은 표정에는 밝은 말이 깃들기 마련이고요. 어두운 표정에는 어두운 말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근길에 어때요? 대부분 표정이 썩어 있죠. 대부분 고개를 땅에 쳐박거나 스마트폰 보고 한숨 푹푹 쉬면서 에휴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은 먼저 웃으면 됩니다. 출근해야기 싫으세요? 일단 웃으세요. 진심을 담아서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도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은 출근길이 조금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억지 텐션입니다. 제가 박재범님의 사진을 가져왔죠.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예전에 박재범님이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로 참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촬영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들이 전부 다 지쳐있는데 갑자기 박재범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박수를 막 치면서 예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프로듀서들이 아우 깜짝이야 뭐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박재범님께서 나는 이렇게 해야 힘이 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머리를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텐션을 끌어올리면은 그게 실제로 에너지가 되는구나. 에너지가 있어서 텐션이 높은 게 아니라 내가 텐션을 높게 가져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박재범님을 보면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해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근길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팁은요. 일을 작게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출근할 때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되게 하기 싫고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냐? 이 일을 너무 거대하게 봐서 그래요. 오늘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산더미 같은데 막 어떡하지? 막 연휴 동안 못한 일 처리하려면 어떡하지? 라고 되게 일을 크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차근차근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목록화해서 나눠보면은 그렇게 또 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항상 문제는 어떤 일이나 힘든 문제가 있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걱정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일을 잘게 나눠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뭐야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금방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를 까발리면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아버지의 말이란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의 순서와 부지런함과 명석한 분별력이 있다면 재능만 있고 질서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일의 순서를 정해라. 그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절약되는지, 얼마만큼 일이 빠르게 진척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막 엄청난 노력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질서정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기만 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에서 그 정도 전문성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을 막연하게 오늘 할 일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작게 생각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일의 실체를 까발리면은 조금 더 출근길이라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마음의 부담을 더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가장 빨리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외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굴이 차은우고 장원영이야. 부자 될걸요? 일반인보다 부자 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아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뭔 소리냐, 다시 태어나라는 거냐, 외모 지상주의 조장하냐 싶으시죠? 잠깐만 진정하고 들어주세요. 저 북토크잖아요. 제가 의미 없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얼굴 천재들 예시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외모는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일단 사람들이 호감을 갖습니다. 처음 만나도 더 호의적일 확률이 높고 똑같은 말을 해도 보다 설득력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도 문제지만 이 본능은 무시한 채 외모 따위 중요치 않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야, 나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성공하게 글러먹었다는 거냐 싶으시죠? 그럴 리가요. 그랬으면 저도 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꼭 얼굴 생김새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외모에 관계없이 외모를 성공에 유리하게 써먹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출근길 북토크 오늘 콘텐츠에서는 외모를 활용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외모를 활용하는 법을 알기 전에 왜 외모가 성공을 좌지우지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감의 원칙 때문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상대의 호감을 사면 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호감 가는 사람이 하는 부탁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부탁보다 들어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호감의 비밀이 바로 외모입니다. 외모가 호감을 좌지우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뇌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극도로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 알파고랑 이세돌림이랑 붙어서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 알파고는 이세돌림보다 8,500배 많은 에너지를 썼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뇌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효율적인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 효율성의 원천이 뭘까요? 바로 자동 반응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상황의 모든 측면을 전부 인식하고 철저히 분석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능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경험 법칙 등을 사용해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으로 대상을 분류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때에는 특별한 사고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에게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하면 온갖 변수를 다 고려합니다. 코와 귀, 꼬리의 형태, 색깔, 털, 얼굴 모양 등등 종합적으로 다른 모든 강아지 사진들, 다른 동물들 사진과 대조해서 결론적으로 강아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어떻죠? 그냥 강아지처럼 보이니까 힐끗 보고 강아지네 하잖아요. 어느 세월에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냥 효율적으로 강아지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외모보다는 내면을 봐야 합니다. 이야기 나눠보면서 가치관도 보고 말투나 품행도 살펴보고 커리어도 고려하고 전부 고려해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뇌를 써야 하죠. 뇌를 쓰는 건 힘듭니다. 우리 뇌는 효율을 추구하는 기관이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이것저것 다 고려하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 빠르게 판단하는 게 나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바로 외모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깊게 경험하지 못한 상태면 일단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고 말이라도 한 번 더 걸고 기회를 먼저 줘보고 싶은 겁니다. 결국 뇌 구조상 외모가 뛰어나면 더 많은 성공 기회를 얻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외모가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공정하지 않아 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Life is unfair. Get used to it. 즉, 인생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익숙해져라 라고 했다는데 이게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아니라는 말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가치관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이지만 훗날 우리의 발전에는 방해가 된다. 그것은 고작해야 세계의 불공정함을 견디도록 도와주는 기만일 뿐이다. 세상이 공평하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결할 방도를 찾는 대신 모두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 자기 암시를 건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게 밀릴 수가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걸 인정 못하고 능력만 있으면 돼 하고 외모를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다니면 도대체 누가 알아줄까요? 자, 지금까지 외모가 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태어난 얼굴 어떻게 바꾸라고 싶을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에겐 성형수술이라는 최후의 강력한 수단이 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고 이걸 제외하고도 우리의 외모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최고의 성형은 운동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진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저씨 배처럼 불룩 나와 있고 어깨가 좁고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으면 잘생긴 사람도 못생겨 보이기 마련입니다. 남성의 경우 배만 없애고 턱걸이에서 어깨 프레임 좀 넓히고 코어 운동에서 허리만 바르게 펴고 다녀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뭐 어깨 빼고는 여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해주면요, 땀이 나죠. 즉 몸에서 노폐물이 배출이 됩니다. 노폐물이 배출이 되면 피부가 좋아져요. 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배출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 도파민이 많이 나올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당연히 표정이 밝아지겠죠. 웃고 있는 얼굴이 찡그리고 있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이 외에도 운동이 주는 효용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운동은 가장 확실하게, 가장 쉽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기급 스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장입니다. 요새 복장 편하게 일하는 게 유행이고 편하게 출근할 수 있는 회사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봤는데 위에는 판교 출근 복장이고 아래는 여의도 출근 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판교가 정말 편하고 좋죠. IT 개발자들이 이런 편한 문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이런 문화를 장려하면은 너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회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난 다른 사람 눈치 안 봐 이렇게 하고 나만 편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혹은 나름 차려 입었다고 입었는데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야, 무슨 꼰대 같은 소리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복장이 때와 장소에 적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게 새겨집니다. 내 능력에 관계없이 일단 다른 사람들이 야, 쟤 뭐야?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꼰대분들 중에서 오우, 직장에 반바지를 입고 왔네 저 친구? 자유롭고 좋구만. 역시 요즘 세대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복장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상대 입장이 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은 청바지에 셔츠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변호사 하면 딱 떠오르는 스테레오타입, 안경 쓰고 머리 깔끔하게 넘기고 정장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다른 점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정장 입은 변호사일 겁니다. 직업군마다 이렇게 그 직업의 유능한 모습을 상징하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장, 의사는 가운, 예술가는 찢어진 청바지나 좀 후줄근한 옷들, 이런 스테레오타입에 맞춰진 옷만 입어도 훨씬 매력적이고 능력 있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내 직군 애들은 특별한 복장도 없어. 하시면은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시면 손해는 안 봅니다. 오피스 룩을 전문으로 파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장 가서 마네킹에 입혀진 대로만 입으셔도 안전합니다. 단정한 복장, 나아가서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만 입어도 적어도 겉모습, 외모로 손해보는 일은 많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표정입니다. 이건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정만 잘 써도요, 사람이 2배는 더 멋있어 보입니다. 저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잘생겼었어요. 전교에서 거의 제일 잘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무표정하고 눈매가 사나워요. 그래서 얼핏 보면 좀 화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선배들이 야, 뭘 야리냐?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많이 혼나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 선배들 잘못이죠. 걔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인간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외모, 첫인상만 가지고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전교에서 제일 잘생긴 제 친구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할까요? 우스갯소리로 외모가 부족하면 잘 웃기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통합니다. 적어도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 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밝은 표정만 유지해도 호감과 매력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게 맨날 실없이 웃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안 되는 자리에선 당연히 진중한 태도를 유지해야죠. 제가 표정이 기본적으로 조금 웃는 상입니다. 그래서 군대 초반에 2등병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가까운 선임들이 불러서 너 왜 웃냐? 재밌냐? 이렇게 하는 거죠. 억울하죠. 그 사람들 잘못이죠. 저는 웃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일부러 표정을 좀 어둡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표정을 관리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가벼운 미소를 띠고 사람을 대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이 미소가 나의 매력도를 훨씬 더 올려줍니다.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책에서는 좋은 인상은 표정 55%, 목소리 38%, 그리고 말의 내용은 7%만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즉, 표정만 좋아도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나요? 매력을 어필해야 되나요?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관찰하세요. 웃고 있는지, 편안한 표정인지, 상대가 보기에 정말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만 점검하셔도 여러분 매력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출근길 북토크,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외모를 신경 써야 합니다. 외모가 뛰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외모가 뛰어나면 성공하기 좀 더 편한 건 맞습니다. 인간의 뇌는 엄청 효율적이라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사람을 빠르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가꾸면 호감과 믿음을 사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더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 느끼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법이니까요. 외모를 가꾸고 싶다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최고의 성형입니다.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인생을 바꾸는 치트키입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세요.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만 입어도 호감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개성 있는 복장 좋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꼰대는 존재할 거고, 여러분의 복장이 그 때와 장소에 적절하지 않다면 누군가는 분명 나를 안 좋게 평가할 겁니다. 표정을 관리하세요. 때와 장소에 맞는 표정, 기본적으로는 밝은 미소를 유지하되 진중해져야 할 때는 한없이 진중해질 수 있는 이런 표정 활용도만 높여도 여러분의 매력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기억하세요. 본능이 존재하는 한 외모는 어쩔 수 없이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북토크와 함께 이제는 외모까지 정복해버린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좀 이따 내일부터, 다음 달, 내년부터 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건가요? 출근길 북토크, 오늘 영상에선 여러분의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을 미룹니다. 작게는 아침에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5분 후 10분 후를 누르고 기상을 미루는 것부터,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내일이나 다음 주로 미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투자 공부, 유튜브, 사업 이런 큰 일들은 몇 달, 몇 년을 미루기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 자주 매일매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겪어봐서 아시죠? 언제부터 해야지 라고 해서는 절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당장 해야 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미루는 걸까요? 그 이유와 어떤 마인드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미루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진처럼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속 동기부여 영상처럼 혹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처럼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두둥 하고 비장하게 엄청난 에너지로 행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드라마 속 재벌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잖아요. 동기부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부여가 너무 잘 돼서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와, 다 뒤졌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건 거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드라마 속 모습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한숨 푹푹 쉬고 아, 하기 싫어, 그런 기분 똑같이 느끼면서도 어쨌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천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5초의 법칙 저자인 멜 로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행동 편향이다. 동기부여는 잊어버리자.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다. 변화하려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거나 의욕이 생겨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언제부터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스스로 나서야 하는 순간이 된다고 의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것이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등을 떠밀어야 한다. 행동을 유발하는 건 동기부여가 아니라 행동 편향입니다. 즉, 기분이 좋아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되나요? 이런 말은 집어치우세요. 감정과 기분, 동기에 상관없이 일단 행동하세요. 동기부여 되길 기다려서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행동하고 움직여서 행동이 기본값이 되는 행동 편향 상태가 될 때 동기부여도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행동을 자꾸 미루는 두 번째 이유는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건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생각 없는 사람들은 문제점은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쉽게 저질러서 문제죠. 비투를 한다든지 무리하게 사업 규모를 키운다든지 해서.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반대로 그 좋은 머리를 일이 잘 되게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일이 안 될 이유를 찾는 데 씁니다. 가령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은 이미 이 주제는 레드오션이야 부터 시작해서 유명해지면 사생활 침해야, 혹은 AI 시대가 오면 크리에이터도 끝이야, 뭐 이런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문제까지 끌어와서 똑똑하게 안 될 이유를 찾아냅니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은 인구가 감소해서 안 되고, 주식은 상장 폐지되면 내 돈 다 날라가고, 기업 탐방 못 가면은 회사를 파악할 수가 없고, 아니 뭐 별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똑똑한 머리를 일이 안 되게 만드는 쪽으로만 사용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단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승자는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미루는 습관을 끊어내고 인생을 바꾸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면은 달리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야,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망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 죽는다는 말도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거 좋죠. 생각 많은 거 좋고, 그렇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행동을 만들어야 할 때는 약간 멍청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단 행동할 수 있고,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행동 편향이 작동하면서 우리의 무기력과 망설임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미루고 망설이는 마지막이자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죠. 새로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부업을 한다? 힘들죠.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이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낯선 일, 새로운 일을 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왜냐고요? 원시시대를 생각해보면 원시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곧 죽음을 무릅쓴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요. 그러면은 그 지역 원주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게 진짜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 자동적으로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하기 싫게 만듭니다. 그건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시대에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한다고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동 안 하고 미루고 가만히 있는 건 안 힘든가요? 아침에 알람 미루고 5분 10분 더 잡니다. 그러면은 몸이 안 피곤해지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피곤하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출근 준비 시간이 촉박해져서 더 헐레벌떡 준비하느라 더 피곤해집니다. 투자나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서 시키는 일만 하면 힘들지 않나요? 인생에 도전이란 없고 주어진 상황에 안주만 하는 인생, 그거는 안 힘드냐 그 말입니다. 어차피 힘들잖아요. 상황이 뭔가 불만족스러운데 어떻게 인생 바꿔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 싶고 뭔가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건 도전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고 성공 못하는 것도 어차피 힘듭니다. 그렇다면 뭘 하든 힘들 거면 기왕이면은 행동하고 도전하고 성공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10배의 법칙에서 저자 그랜트 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역시 충분히 힘든 일이었기에 어차피 힘들 바에야 성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 이것도 충분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왕 힘들 거라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출근길 북토크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뭔가를 망설이고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무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행동하기 좋은 때가 있다면 그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동기부여를 기대하지 마세요. 동기가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동기를 만듭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승자는 달리기 시작하면서 생각하지만 패자는 생각만 하느라 출발하지도 못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도 충분히 힘듭니다. 이왕 힘들 거라면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힘든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미루고 싶고 행동이 망설여질 때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댓글에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일, 망설이고 있는 일을 남겨주세요. 다시 영상 찾아볼 때마다 댓글을 보면서 그래, 지금 당장 실천해야지 하며 여러분의 실천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영상과 댓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성공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열심히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희생과 노력을 강조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거저 먹으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너무 강조되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 마치 성공이란 진짜 목숨을 내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괴물, 철인들만 얻어내고 나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벽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열심히 사는 게 분주하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혹은 잠깐 쉬고 있기라도 하면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하려면 열심히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성공은 정말 쉽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야, 너도 맨날 열심히 살라고 말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열심히와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열심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출근길 북토크 오늘 영상에선 진짜 열심히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히 바쁘게만 사는 인생으론 성공에 도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미라클 모닝하고 잠을 줄이고 야근하고 시간을 쪼개고 어쨌든 굉장히 바쁘게 이것저것 하는 분주함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주함과 열심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분주함을 열심이라고 착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할 일 목록이 점점 길어집니다. 목록에 할 일 쫙 적어놓고 시간 10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해놓고 이거를 달성하고 체크해 나가면 그게 열심히 산 거고 잘 산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목록이 길어질수록 그 할 일 목록은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책을 읽습니다. 그 외에도 좋다는 거, 자기 개발에 도움 된다는 건 다 해봅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투자 공부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합니다. 이 많은 일을 하려고 보니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또 읽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플래너를 쓰라 그래요. 그러면 플래너 작성을 하고 플래너 위에 할 일 목록을 또 더하고 더 쓰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는 영어 경제지 읽고 일하다 중간중간 독서도 하고 퇴근하면 달리기 하고 저녁 먹고 유튜브 영상 만들다가 주식 공부하고 또 독서하다 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에 도대체 무슨 본질이 있을까요? 당시에 제 시간표를 성공한 분들이 봤다면 아마 얘는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걸까?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부자의 언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표를 힐끗 보기만 해도 난 자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오늘의 시간은 내일을 예측하게 해주거든. 유튜브에 시간을 쓰는 사람은 유튜버가 될 겁니다. 글쓰기에 시간을 쓰는 사람은 작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한다고 뭐 하나에도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미래는 딱 하나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열심히와 분주함은 다른 말입니다. 분주함을 열심으로 착각하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분주함이 아니라면 진짜 열심은 뭘까요? 진짜 열심이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표를 알록달록 여러 가지 일로 채워 넣고 체크하면서 완수하는 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단 몇 시간이라도 정말 중요한 일로 시간표를 채우는 게 열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 책 읽기와 글쓰기에 몰입하는 게 열심입니다. 시간 좀 남는다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하고 이거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쁘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자들 보면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요식업도 하고 뭐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동시에 한 게 아닙니다. 90% 이상은 하나에 완전히 몰입해서 내가 없어도 그 일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완성해 놓고 그 다음 일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특정 시점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본질적인 일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몰입이 진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한다면 성공에 필요한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토록 멋진 휴식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진짜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그리고 이 시간을 양질의 쉼으로 뒷받침한다면 위대한 성취에 필요한 시간은 하루 4시간이면 족하다. 사실 우리가 분주한 대부분의 이유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할 일 목록을 너무 길게 작성해 놔서일 수도 있고 혹은 무슨 일 할지 고민하고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걱정하고 그런 걱정하다가 머리 아프니까 의미 없이 휴대폰 보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이렇게 낭비가 되는 겁니다. 막상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해도 그 중에 3, 4시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책상 위에 타이머 놓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만 시간을 재보세요. 아마 2, 3시간도 안 나올 확률이 높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열심히 산다는 건 바쁘고 정신없게 사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만 뒷받침된다면 훨씬 적은 시간 일하면서도 남들 보기에는 쟤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데 싶어도 훨씬 더 큰 성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몰입하는 시간 외에는 쉬거나 놀아야 됩니다. 오히려 쉬고 놀수록 더 성공합니다.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에서는 정신적 긴장은 좋고 싫음과 관계없이 전부 스트레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이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몇 시간은 일을 하든 어쨌든 일을 한다는 거는 우리 정신적 뇌 입장에서 볼 때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뇌에게는 이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적당히 하면서 대충대충 쉬엄쉬엄 해도 어쨌든 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몰입해서 빠르게 일을 끝내놓은 다음에 더 많은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게 우리 뇌에 더 좋지 않을까요? 몰입해서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일을 끝내고 남는 시간에 확실히 휴식할 때 우리 뇌는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완 상태에서 우리 뇌는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냅니다. 책상에서 머리 싸매고 있을 때보다 산책하거나 샤워할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처럼 몰입을 통해 확보한 시간을 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휴식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아버님 중에 사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이제 제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맨날 점심시간만 지나면 퇴근해가지고 사우나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겠냐,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 친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렇게 사우나하고 골프 치면서 생각하는 게 내 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돈 많은 사장님이 자기 노는 거 정당화하려고 하는 말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개발을 하고 저도 조금 성과를 내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분이 저래서 성공할 수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오전에 몰입해서 중요한 일을 딱 끝내놓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몸에 확실히 휴식을 주고 이완 상태에 들어가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낸 거죠. 그리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음날 직접 사업에 적용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을 수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몰입과 휴식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아도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몰입을 만들 수 있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문하라, 질문하라입니다. 이토록 멋진 휴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행하라. 더 적게 행하되 제대로 행하라.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는 것은 대부분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면 더 큰 평정심이 임할 것이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일인지 자문하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일이 정말 중요한가? 꼭 해야 하나? 이것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오지도 않은 메일 확인하느라 의미 없이 웹사이트 열어보지도 않을 거고, 집중 안 될 때 몰아서 해도 될 자질구레한 일에 집중력 좋은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비효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 시간을 확보하라입니다. 몰입을 위한 시간표는 단순해야 합니다. 막 분단위, 초단위로 써놓는 것보단 오전 시간은 온전히 글쓰기, 저녁은 공부하기, 이렇게 최소 한 번에 90분 이상 시간을 확보해 놔야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선 자질구레한 일, 시간만 잡아먹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오후 시간 혹은 집중이 잘 안 되는 요일, 금요일 오후라던가 이런 시간대로 미뤄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생각은 몰아서 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걱정하느라 낭비합니다. 그래서 몰입을 위해선 이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쓸데없는 고민, 이 일이 잘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과 고민을 전부 멈춰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 주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1년에 몇 주 정도 아예 세상과 차단된 공간에 들어가서 책 읽고 생각만 하면서 보낸다고 해요. 거기서 얻은 생각 주간이 끝난 다음에 회사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겁니다. 즉, 생각은 몰아서 하고 평상시에는 실천만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질 때 진정 몰입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북토크,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심히는 분주함이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사는 건 몰입하는 삶입니다.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그 외의 시간은 진짜 맘 편하게 쉬고 놀아도 됩니다. 그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몰입을 위해선 필요한 일인지를 스스로 자문하세요. 스스로 항상 질문하며 불필요한 쓸데없는 일을 제거해 나가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세요. 자질구레한 일은 뒤로 미루고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일에 큰 시간,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을 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몰아서 하세요. 생각과 걱정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실천만 하시고 생각하는 시간은 따로 떼어 몰아서 생각하는 습관이 몰입을 위한 환경 설정 방법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 있어 보여도 몰입을 실천할 때 성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왜 클릭하셨어요? 썸네일에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변화하고 싶어서 누르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변화 욕구가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자기개발 콘텐츠가 있고 거기서 추천하는 수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선 효과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 기왕이면 변화가 빨리 나타나면 좋겠죠. 그래야 더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할 마음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출근길 북토크에선 제가 직접 실천해본 수많은 자기개발 습관 중에 가장 효과가 빠르고 강력했던 3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습관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북토크답게 그 습관들이 유익한 근거도 책을 참고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아침 산책입니다. 제가 요새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성공 습관입니다.
눈 뜨자마자 산책하기. 사실 저는 산책보다는 러닝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산책만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빡센데 뭔 산책이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아침에 눈 뜨기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산책까지 하면 얼마나 더 피곤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산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산책을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 아침에 나가서 산책하는 게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더 각성시키고 덜 피곤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이 몸을 더 개운하게 만드는 과학적 근거를 제가 전에 소개했던 최강의 브레인 해킹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햇빛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이 호르몬은 각성 호르몬입니다. 각성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투쟁 도피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마치 짐승에게 쫓기는 때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뇌를 깨웁니다. 생존을 해야 하니까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냅니다. 거기에 특히 아침 시간에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합성돼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잖아요. 그런데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저녁에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휴식 호르몬이라서 저녁에 잠을 더 잘 자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걷기만 해도 낮에는 더 활기차고 행복해지고 저녁에는 더 푹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침에 햇빛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산책을 하면 당연히 걷잖아요. 최강의 브레인 해킹에선 가볍게 걸을 때 우리 몸의 혈류 내에 유리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의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늘어나면 역시 세로토닌과 도파민 양이 늘어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금 막 어려운 호르몬 이름들 나오고 하는데 정리하면 나가서 햇빛 받으면서 걸으면 몸도 개운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후에 나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침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요즘 맨날 비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요즘 비 때문에 아침에 못 나갈 때가 많아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하고 참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날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합니다. 비 때문에 밖에서 걷지는 못하더라도 눈 뜨자마자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세요. 집 안에서 걸어 다니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혹은 계단이라도 올라보세요. 햇빛이 없더라도 아침에 움직이는 습관만 들여도 우리 몸이 훨씬 더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일을 하다가 창밖을 봤는데 비가 멈췄다? 잽싸게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세요.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걸으세요. 야, 일이 바쁜데 나갈 시간이 어딨냐 싶으시죠? 나가보세요. 다음 습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할 텐데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걷다 오는 게 정말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 가만히 있기입니다. 예전에 멍 때리기 대회에서 가수 크러쉬님이 우승해서 기사가 많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뭔 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있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가 벌써 한 10년은 됐고 2023년에도 벌써 열렸더라고요. 이런 멍 때리기 대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고 사람들은 왜 그걸 보면서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할까요? 그만큼 가만히 있는 시간이 희귀해졌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점점 가만히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TV가 등장했을 때,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결정적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금처럼 24시간 정보의 바다에 빠져 살고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점점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호흡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흡 곤란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 지루함을 못 견딥니다. 장시간 책을 읽거나 집중하는 능력, 심지어 영화 한 편 통으로 보는 능력까지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 쇼츠 하이라이트로 보지 영화 한 편 안 보고 책 안 읽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시험 공부한다면서 10분도 집중 못하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친구 나중에 참 큰 인물 되겠네 하실 거예요? 안 그럴 거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공부에 집중 못하는 거 보면서는 저러면 안 되지 판단이 서면서 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이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싶다면서 정작 해야 할 일에 끈덕지게 집중도 못하고 10분 간격으로 스마트폰, 이메일을 보고 있다? 공부 안 하고 있는 학생이랑 똑같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가만히 있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해보세요. 첫 번째, 일하다 쉴 때 휴대폰 보지 말고 나가서 걸으세요. 가만히 있기 실천한다고 처음부터 10분짜리 가이드 명상하고 그러면 절대로 실천 못합니다.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휴대폰만 두고 나가 걷기만 하세요. 이렇게 스마트폰만 안 보고 쉬어도 쉬는 동안 우리 머릿속이 차분해집니다. 뒤죽박죽 섞여있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만 해도 쉬는 시간이 끝났을 때 집중력이 2배, 3배 향상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가 걷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딱 1분이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 감고 멍 때려보세요. 딴짓하고 놀 때는 1분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가만히 있으면 생각보다 깁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할 때 우리 뇌가 집중력을 회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한다? 당연히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하실 거죠? 지금 당장 해봅시다. 운전하고 계신 분들만 빼고 영상 일시 정지하고 딱 1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순식간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 기록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산책과 가만히 있기 등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최고의 장점은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는 겁니다. 걷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뇌는 몽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유레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몽상 모드에 있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절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껏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도 순식간에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항상 메모장을 들고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한길 선생님이 자청님 채널 나오신 인터뷰를 봤는데 선생님은 25억 빚이 있을 때 매일 목욕을 하면서 손바닥만한 노트에 생각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 갈 때든 주머니에 항상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셨다고 해요. 이거 보고 저도 너무 좋겠다 싶어서 메모장을 사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휴대폰 대신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효과가 좋냐? 첫 번째로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습관들을 실천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노트에 기록을 하면은 명확하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적어놨으니까 바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시로 제가 전에는 콘텐츠 주제를 뭐 할지 정하고 대략 어떤 세부 내용으로 구성할지 개요를 짜는 데만도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노트 들고 산책하면서 아이디어 떠오르는 대로 바로 기록하니까 저번에는 5분 만에 콘텐츠 한 편 개요가 그냥 다 나옵니다. 이게 콘텐츠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업적 고민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돌아다니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냥 기록하니까 앉아서 고민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떠오른 생각을 종이에 적어놓으니 바로 적용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 5분 걸으면서 기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진짜 꼭 적용해보세요. 두 번째는 긍정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노트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다 보면 절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적어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커리어, 돈, 집, 가족 여러 분야에서 목표와 긍정적인 생각을 적어보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목표를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이룬 모습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목표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최강의 브레인 해킹에서는 상상할 때 뇌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관찰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었다는 생각만 해도 몸에서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상상이 우리 몸에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상상하면 마치 그 성공을 경험한 것처럼 몸이 반응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기록하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적는 것도 괜찮지만 휴대폰 꺼내 들면 꼭 메모만 하고 안 끝나잖아요. 카톡 보고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아이디어와 목표를 적어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성과를 2배 업그레이드하고 꿈을 이루게 만들어줄 도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출근길 북토크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효과 볼 수 있는 북토크가 강력 추천하는 자기계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산책을 해보세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들이 깨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몸이 상쾌해지고 더 생산적이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는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매일 바쁘게 머리에 정보를 집어넣고 그러니 뇌 안개라도 낀 것 마냥 집중도 안 되고 피곤한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런 뇌의 안개를 걷어내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정신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높은 생산성은 성공을 가져옵니다. 기록하세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디어와 목표를 기록하면 효율성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